오늘은 예정된 대로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있는 이용균 개발자가 실리콘밸리 개발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일단 바로 그냥 시작할 건데 자기소개하고 회사 어떤 회사에서 그 회사가 또 뭐 하는 건지 그럼 회사 소개하고 자기소개를 앞쪽에 조금 먼저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용균 님이 발표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우선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네, 일단 제 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지금 원하우스라는 회사에 재직 중인 이용기훈이라고 합니다. 어, 저 일단 회사 소개 더 자세히 나중에 나올 건데 원하우스는 데이터 레이크라는 이제 데이터 저장 기술을 개발하는 딥테크 사스 회사입니다. 원하우스라는 스타트업에서 일한 지는 한 1년 반 좀 넘은 상태고, 그전에는 골드만삭스에서 한 1년 정도 풀스택 엔지니어로 일하고, 그전에는 뭐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다닐 때 인턴십을 한 4번 정도 미국과 한국에서 총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이드 프로젝트는 한 번 하고, 지금도 회사 다니면서 하나 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실리콘밸리에 위치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지금 1시인데 오늘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께서 시간 내주신 만큼 같이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가 회사 탐색이랑 지원을 했던 과정을 먼저 공유하고 싶고 과거 직장 인턴십에서의 경험을 좀 공유하면서 어, 이제 현업에서는 어떤 일들, 인턴십 때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나? 그리고 이제 면접을 잘 보는 방법, 원하스 저희 회사 소개랑 현재 하는 일, 그리고 이 데이터 업계가 한국에서는 좀 이제 생소한, 한국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하진 않는 분야인 것 같은데 데이터 분야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고 마지막에서는 미국에서의 커리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얻어가시면 좋을 것들이 이제 뭐 서로 아이디어를 좀 얻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학생분들이시니까 이제 취업이 일단 중요하잖아요. 이제 곧 졸업하시고 좋은 회사에서 좋은 회사면 좋겠죠. 좋은 회사에서 이제 커리어를 시작해서 이제 계속 앞으로 점점 쭉쭉 나아갈 일밖에 안 남았는데 첫 단추를 어떻게 잘 이제 꿰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회사를 어떻게 잘 탐색하고 지원하는지 또 그 회사에 넣을 이력서를 어떻게 잘 쓰는지 면접을 잘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등을 좀 최대한 구체적으로 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시청자 참여형 코너도 살짝 있으니까 이따 잘 들으시고 같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사 탐색과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 미국에서는 이게 크게 5가지 정도 있는데 아마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 정직원 정직원 포지션으로 지원해 본 적은 없어서 100%는 아니겠지만 100%는 모르지만 아마 한국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리크루팅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좋은 건 리퍼럴이 있고, 리퍼럴이란 이제 이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소개를 받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회사 직원이 소개해 준 만큼 좀 더 신뢰도가 있어서 적어도 서류 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약간 뭐 인맥, 지인 그런 걸로 안 좋게 볼 수 있는데 미국은 워낙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러운 문화이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 때나 아니면 뭐 동아리 통해서 아는 사람들에게 이제 리퍼럴을 받는 게 굉장히 흔합니다. 그리고 리퍼럴 해준 사람이 만약에 뽑히면 그 리퍼럴 해준 직원이 보너스를 좀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혀 꺼리낌 없이 약간 윈윈이라는 걸 다 서로 알아서 이제 꺼리낌 없이 물어보고 또 꺼리낌 없이 잘 리퍼럴 해주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냥 회사 홈페이지에 무작정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링크드인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좀 더 작은 구인구직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지원하는 경우도 많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가 쓰는 서비스를 개발한 회사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서 이제 제 핸드폰에 깔린 앱이나 이제 뭐 자주 들어가는 홈페이지를 개발한 서비스들을 찾아서 이제 뭐 보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회사를 이직할 때는 스타트업을 이제 타겟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유명한 VC 포트폴리오
리스트를 쭉 받아서 그걸 차례대로 지원하고, 크런치베이스라는 이제 스타트업 정보 사이트, 한국에는 뭐 로켓펀치 같은 사이트인데 거기 이제 온라인은 이제 필터링을 걸어서 제 조건에 맞는 회사를 찾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인턴십을 이제 지원했을 때 2019년은 제가 이제 군대 군복무를 마치고 아마 대학교 2학년 끝나고, 네, 끝나고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총 122개 회사에 지원해서 뭐 거의 다 서류 탈락하고 몇 개 남지 않은 인터뷰도 거의 다 탈락을 했어서 결국 한 곳에 합격했고 이 회사에서 근무를 했고, 2020년에는 조금 더 이제 타율이 좋아져서 물론 거의 다 서류 탈락하긴 했지만 이때는 이제 184개 중 거의 다 탈락하고 남은 이제 16개 중에서 한 인터뷰는 한 10곳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결국 두 곳만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골드만삭스를 선택을 해서 거기서 인턴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졸업 후에는 이제 정직원, 즉 풀타임 포지션을 지원할 때였죠. 이때는 어, 총 180곳 정도 지원해서 이때도 사실 거의 다 서류 탈락했었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그리고 이제 한두 곳 정도 합격한 걸로 기억하는데 이때 골드만삭스에서 인턴했던 것을 이제 리턴 오퍼를 받았었는데 그 조건이 더 좋아서 이제 골드만으로 리턴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에 즉 골드만에서 1년 일하고 이제 지금 현재 스타트업으로 이직한 이유는 이제 성장에 대한 욕구가 컸었고, 특히 큰 회사에서는 이제 골드만삭스가 좋은 회사긴 하지만 아무래도 저희 영향력이 적고 이제 아무래도 금융회사고 이제 은행이다 보니까 회사의 미션이 저의 개인적인 가치관과는 100% 맞지 않아서 약간 일할 때 그렇게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합쳐서 1년 일하고 이제 이직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직을 했을 때는 사실 이제 풀타임 경력 1년이 쌓인 상태여서 조금 더 대학교 때보다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레주메에 좀 더 쓸 게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1년이어도 경력직으로 이직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이제 인턴십에는 첫 정직원 지원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이직을 할 때는 그래도 경험이 조금 있으니까 조금 더 수월했고, 특히 인턴을 그래도 적게 한 편은 아니어서 이제 총 10개월까지 더해져서 대충 2년이라고 치고 이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원했을 때는 그 잡 디스크립션상 풀스택 혹은 백엔드 포지션으로 지원했고 5년 이하 경력인 것들을 지원했습니다. 사실 5년 이상도 몇 개 지원했었는데 5년 이상은 거의 다 애초에 그 경력 차이가 심해서 거의 다 서류 탈락했었고 5년 이하는 어, 그래도 조금은 이제 서류 통과를 한 데는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1에서 3년을 약간 주니어라고 치고 3에서 5년을 약간 미들급, 그리고 5년 이상을 시니어라고 약간 이렇게 칭하는 느낌인데 3에서 5년까지는 저의 경력으로 어느 정도 이제 어렵지만 지원 가능한 레인지였다고 지금 돌이켜보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회사 지원 그때 기준은 회사 크기 및 자금 상황. 이제 저는 아직 비자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서 좀 유명한 VC한테 펀딩을 많이 받아서 한 2, 3년 정도는 회사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곳에 이제 지원을 했었고, 특히 아무래도 전에 있었던 회사가 금융이고 딥테크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기술적으로 딥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회사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지역은 이제 뉴욕 아니면 이제 실리콘밸리 두 개 중 하나를 고렸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약간 그 회사 오피스가 어느 지역에 있냐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직할 때 회사를 탐색했던 흔적인데 어, 한 이때는 아무래도 풀타임 정직원으로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몰아서 막 준비하고 지원하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에 걸쳐서 이제 리크루팅을 했었는데 이제 한 달 정도 동안 총 310개 정도의 포지션을 찾았었고 그중 205개 지원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기록하는 걸 좋아해서 이제 제가 지원했던 회사들을 이렇게 다 정리해서 그 결과 어떻게 됐거를 다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거의 2달 동안 이제 그 리트코드라는 이제 코딩 연습 플랫폼에서 이제 연습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때도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까지 많이 풀진 못했지만 그래도 약간 하루에 한 문제 이상은 꼭 풀자라는 느낌으로 2달여간 이제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지원했던 통계를 보면 205개 중에 이제 이때도 역시 거의 반 가까이 는 아무 대답이 없고 이제 3분의 1은 아예 서류 탈락이라고 이제 명시를 받았으니까 이제 한 80% 정도는 또 서류 탈락을 한 건데 사실 그전보다 훨씬 좋아졌죠. 그전에는 뭐 95% 이상 서류 탈락이었으니까 그래서 훨씬 이제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이 과정에 임할 수 있었고 어 그래도 이때는 그래도 면접을 꽤 많이 봤던 거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총 5군데 정도를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지원했던 회사는 아무래도 작은 회사 위주로 많이 지원을 해서 어, 시드, 시리즈 A, 시리즈 B까지가 반 이상이 넘었습니다. 물론 대기업도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들 지원하는 대기업도 다 지원했지만 그래도 스타트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여기서 시드 회사는 저의 보통 이제 비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시리즈 A 이상 회사들부터 보통 지원해주기 때문에 시드는 그렇게까지 많이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결과 다 나오고 여러 회사 중에 이제 뭐 저의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어 이제 뭐 어떤 회사를 최종적으로 고를지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 그냥 이런 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에 어떤 면접을 봤는지도 다 기록해서 이따 더 회사 면접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저의 경험담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스타트업과 대기업 저는 이제 둘 다 경험을 해봤으니까 약간 비교를 하자면 어 저는 일단 경력이 적을 때는 스타트업을 가는 것을 굉장히 어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이 두 개의 표가 이제 왼쪽이 스타트업 연봉 및 이제 연차별 연봉표 같은 거고 오른쪽은 이제 구글의 연차별 연봉표입니다. 어 오른쪽은 이제 levels.fi라는 미국에서 연봉 올려놓는 사이트 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어느 정도 꽤 정확합니다. 특히 주니어로 갈수록. 그리고 왼쪽은 이제 몇몇 이제 좀 괜찮게 펀딩을 받은 스타트업들의 연봉을 가져온 겁니다. 뉴욕이랑 어떤 몇몇 주들은 이제 회사 연봉 레인지를 공개해야 되는 법이 생겨서 이렇게 회사 잡 디스크리션을 이제 몇 년 차 이상 해서 연봉 레인지를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이제 약간 새로 지원을 아예 대학 졸업생을 뽑아서 가르치는 어, 여력이 없기 때문에 보통 3년 차, 2년 차 이상부터 이제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경험이라는 게 사실 이제 뭐 인턴십도 다 경험이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막 3년 차 이상이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다 지원하고 거기서 만약에 자기가 이 후보가 이제 요건이 안 맞는다 하면 떨어뜨리는 건 회사의 몫이니까 일단 다 지원 드리는 걸 추천드리고 어 이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뭐 한 3년 차 이하까지는 연봉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제 특히 오른쪽 표 베이스라는 게 이제 현금을 얼마나 받는지고 스탁이 이제 스탁 옵션을 말하는 건데 베이스만 특히 보면 거의 5년까지도 이제 왼쪽과 오른쪽의 숫자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경력이 쌓여서 10년 차 이상이 되면 스타트업들은 아무래도 줄 수 있는 월급의 이 상한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펀딩의 규모가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게 기회비용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주니어 때 그래도 비교적 기회비용이 적은 상태에서 스타트업 경험을 해보는 게 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녀보고 이제 아니다 싶으면 이제 좀 더 큰 회사 위주로 다니면 되고 이제 다니다 재밌으면 이제 뭐 스타트업 대박이 터지기를 기도하면서 열심히 이제 다니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직을 할 때 느꼈던 점은 지금 다니는 직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면 보통 이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대학생 때와는 달리 슬슬 리크루터들한테 먼저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자기 회사가 속해 있는 분야에서 연락이 많이 와서 예를 들어 제가 골드만삭스에서 있었을 때는 이제 금융권 사람들한테 연락이 많이 왔었고 지금은 이제 또 스타트업 약간 지금은 제가 시리즈 A 스타트업을 다니고 있으니까 비슷한 라운드 혹은 지금 저희 회사보다 더 작은 회사들에서 리크루팅 메일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현 직장이 에서 열심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코딩 테스트에서 이제 면접을 볼 때 얼마나 의사소통을 잘 하냐. 왜냐하면 사실 요즘 특히 AI가 개발되고 문제 푸는 것 자체는 이제 뭐 AI도 사람만큼 잘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이 일하기 좋은 사람, 이제 좀 어, 그 회사가 지향하는 예를 들어 프로덕트 오리엔티드 회사다 그러면 이제 약간 그런 리퀘어먼트 잘 파악하고 질문 잘하고 그런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면접관이랑 소통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연차가 올라가면 이제 시스템 디자인을 점점 더 많이 물어보는데 그거가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culture fit이 특히 스타트업에서는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culture fit이라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일하는 환경이 조금 이제 굉장히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싶은 사람이 많지는 않고 또 약간 스타트업에 대한 환상을 갖고 지원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면 뭔가 그렇게 열심히 몰두해서 일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아서 그런 자기가 얼마나 이 회사의 문화와 맞는 사람인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얻어갈 거는 사실 일단 지원하고 나중에 고민하라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셨겠지만 저도 굉장히 많은 회사에 지원을 했고 사실 그 중에 한 뭐 30% 정도는 사실 약간 택도 없는 약간 뭐 대학 졸업생인데 3년차 이상 포지션에 지원하고 그런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지원하고 떨어뜨린 건 회사의 몫이기 때문에 어, 네, 일단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하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아마 이거 하나만 얻어 가셔도 오늘 이 한 시간의 가치는 다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무서워하지 말고 일단은 많이 지원해서 분모를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 직장들에서 했던 경험을 짧게 짧게 나누자면 일단 제가 군 복무를 2018년 여름에 끝냈었는데 이제 끝나자마자 네이버 클로버 그 AI 연구실에서 연구 인턴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 지금은 이제 약간 슈퍼스타가 되신 하정우 박사님이 그때는 그래도 이메일로 연락이 가능한 상태여서 그때 하정우 박사님 논문을 많이 읽고 이제 직접 막 논문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는 이메일을 이제 뭐 제가 병장 때 이제 많이 보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굉장히 좋게 봐주셔서 이제 인턴십을 먼저 제안을 해주셨고 그래서 면접을 보고 이제 인턴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했던 연구는 클래식 음악에서 어떤 악기가 사용되었는지를 이제 구분하는 그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아쉽게 뭐 페이퍼가 억셉되진 않아서 그냥 연구를만 하고 끝나는데 이제 좀 이런 제대로 된 환경에서 연구를 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즉 2학년 끝나고 여름에 인턴십은 언클스라는 스타트업에서 했었습니다. 이것도 당시에는 실리콘밸리에 있었던 회사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마케팅 캠페인을 하면 그 캠페인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스 회사였습니다. 이때는 이때도 두 가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그 마케팅 캠페인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이제 이 회사가 인터넷에 크롤링하는 엄청 큰 크롤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 스팸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좀 걸어낼 수 있는 스팸 필터를 하나를 개발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크롤러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이상을 디텍션을 해서 그 개발자들한테 이메일을 뿌려주는 그런 anomaly 디텍션 파이프라인을 개발했었습니다. 그 다음 여름에는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인턴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울트라 하이 넷워스라는 즉 자산이 정확히 까먹었는데 한 200억인가 300억 이상이 되는 이제 엄청 부자 고객들의 자산 관리를 해주는 팀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와 트레이더가 사용하는 내부 툴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
저희 팀의 그 펀드 운영 방식이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자산 배분을 하는 그런 모델이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쓰는 툴을 개발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냥 전형적인 풀스택 개발이었고 이제 단지 골드만 내부에 이제 쓰는 엄청 뭐 골드만은 그때 당시에 자체 언어도 있고 해서 그런 거랑 잘 인테그레이션해서 만드는 게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첫 번째 인턴십이 좀 빨리 끝나서 그 여름방학 동안 두 번째 인턴십을 했었습니다. 레벨업이라는 한국의 훌륭한 스타트업인데 여기서 여러 가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오픈소스 이제 코드에 기여를 하면서 인턴십을 했었습니다. 이 backend.ai라는 이제 뭐 머신러닝 및 딥러닝 오케스트레이션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이렇게 이 회사가 백엔텀이라는 오픈소스에 기반돼 있고 그거에 컨트리뷰션을 하는 이제 여러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네, 이런 그때 깃허브로 이제 일하는 스크린샷들이고 이제 풀타임으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만에서 이제 같은 팀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풀타임으로 가서도 비슷한 그 인턴 때 했던 거랑 비슷한 일을 했고 대신 이제 풀타임은 이제 더 길게 있으니까 새로운 자산 관리 전략 개발에도 엔지니어로서 직접 참여했었고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약간 너무 테크 버블에 갇히는 게 아니라 좀 이제 금융권에서 세상 돌아가는 거를 보면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 그래서 좀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이 AI 붐과 이런 테크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그런 마인드셋, 그런 마음가짐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좀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더 다양한 사람들과 이제 교류를 하고 그랬던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뉴욕이라는 도시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가 아무래도 이제 닫힌 회사고 이제 좀 보수적인 회사다 보니까 이런 오픈소스에 참여할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아서 뭐 제 나름대로 이때 뭐 스택 오버플로우에 이제 답변도 하고 이제 그냥 그래도 쓰는 몇몇 개의 오픈 소스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뭐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나 했었는데 그 골드만에서 정직원을 하면서 이제 그때 페이지 나오라고 어떤 웹페이지를 보고 있는지를 친구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그런 익스텐션을 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실 공부를 하면서 이제 개발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보통 회사 퇴근하고는 이제 주말에 이렇게 했었고 이제 뭐 꽤 클래식한 앵귤러 리액트 스택으로 하고 AWS로 디플로이먼트를 다 했고 개발했고 이제 그 결과는 제 블로그에 다 그 개발 과정이랑 어떤 식으로 이제 개발했고 했는지를 다 블로그에 꽤 상세하게 다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 개발할 때. 어, 그래서 제 블로그에 가시면 글이 굉장히 많은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이제 제가 했던 경험들이고 이제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이력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를 간략하게 이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니어 개발자의 이력서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임팩트를 숫자, 과정을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뭐 본 첨삭해준 이제 이력서들을 봤을 때 이제 보통 가장 안 좋은 게 어떤 일들을 그냥 했는지를 쭉 나열하는 건데 사실 그것보다는 하나만 그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만 기록하더라도 그 일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거를 배웠고 아니면 어떤 임팩트를 내서 어떤 결과가 있었고 그런 거를 하나라도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는 이력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력서에 담을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블로그로 그 과정을 기록하지 않는 이상은 막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도 살짝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로 이제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그 어떤 실험을 했고 아니면 어떤 임팩트가 있었는지를 표현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막 사이드 프로젝트 하는데 예를 들어 100만 명 사용자가 있었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지만 그런 상태까지 가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이제 차선책으로
이렇게 이력서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회사에서 리크루터랑 많이 얘기를 해본 결과 사실 서류 그 리크루터들이 볼 서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키워드 베이스로 필터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5개씩 적으면 그건 또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생각하면 한 두세 개 정도 언어는 적어주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나 회사에서 했던 그런 테크 스택에 들어가는 그런 키워드들을 그래도 한두 번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은 익숙하게 쓸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다 넣으면 아마 서류 과정에서 탈락할 확률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먼저 입력한 다음에 만약에 면접이 잡혔다. 그러면 자기가 쓴 이력서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를 하나하나 다시 공부해가는 선입력 후 공부 방식으로 해야지 아마 서류 통과를 할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기차가 지나고 있어서 방금 그 소리가 들리는데 어 그래서 아까 말한 저의 경력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3학년 끝나고 레벨업 인턴십까지 마친 상태에서의 저의 이력서를 제가 한번 어떻게 지금 돌이켜 봤을 때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를 같이 실제 예시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뭐 첫 번째는 어 이제 첫 번째 줄 보면 Implemented Group and Domain Level File Suppor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어떤 일을 했나 그냥 쓰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 자체로 의미가 없진 않지만 사실 이걸 개발해서 그래서 어쨌는데라는 질문을 대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적어도 예를 들어 어떤 커뮤니티에 어떤 이슈나 요청이 의한 것이었나 아니면 이걸 했을 때 어떤 유스 케이스들을 이제 서포트할 수 있는가 그런 거를 이제 뭐 한 프레이즈라도 썼으면 좋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이때 당시에 XFS라는 어떤 스토리지 형식을 서포트하는 그 피처를 개발했었는데 예를 들어 이걸 개발했을 때 추가로 언보딩 할 수 있는 사용자는 아니면 이거를 개발했을 때 몇 명이 더 쓸 수 있는지 뭐 예를 들어 그런 거를 가 있었으면 더 임팩트 있는 이력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언클루시브라는 데서 했던 일에 대해서는 그때 스팸 필터를 아까 개발했다고 말했었는데 예를 들어 스팸 필터로 크롤러가 저장한 데이터를 몇 프로 줄일 수 있었나 정확도는 몇 프로였나 아니면 뭐 하루에 몇 개 URL을 필터할 수 있었나 그런 숫자 엔지니어들은 이제 숫자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숫자가 하나라도 있었어야 되고 어 그리고 어노멀리 디텍션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걸로 실제 문제를 디텍트한 사례나 아니면 이것도 정확도 이런 거를 같이 써줬으면 훨씬 눈에 잘 들어오는 그런 이력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론 프로젝트 하면서 이런 숫자를 뽑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뭐 저도 그 당시에도 생각했었지만 실패했던 게 이제 예를 들어 스팸 필터에서 이 몇 프로 그런 퍼센트를 뽑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 워낙 이제 데이터 용량도 크고 이런 퍼센트를 뽑는 거를 위한 프로젝트가 따로 필요하니까 보통. 근데 이제 사실 거짓말이 이걸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웃기긴 한데 거짓말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는 이제 약간 유도리 있게 어 센스 있게 이제 수학적으로 말이 되는 선에서는 이제 최대한 이제 어떤 숫자를 얻어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사실 거짓말 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팩트에 기반한 어 조금 팩트와 수학에 기반한 어떤 숫자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면 그게 제 생각에는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실력일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항상 생각하면서 프로젝트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제 두 번째 페이지에선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와 지금까지 뭐 수상 경력 이제 스킬 이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언어 그런 걸 하는데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첫 번째는 이제 뭐 당시 이제 대학교에서 어 코로나 확진자 수 예측하는 그런 연구 프로젝트를 이제 수업에서 했었는데 이제 당시에 뭐 몇 등을 했었다에 끝나는데 예를 들어 정확도가 얼마였는지 아니면 뭐 이 연구에로서 얻은 게 뭔지 그런 게 안 써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음악 클립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친구들이랑 같이 그때 잠깐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었는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프로토타입 만드는 것도 딱 그냥 전형적인 대학생이 할 수 있는 그냥 그런 프로젝트의 느낌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 프로토타입 만들었다만으로는 이제 눈에 띄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어, 이 프로젝트를 했는데 예를 들어 조금 더 스케일러블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 아니면 로드 테스팅을 스크립트를 어떻게 짜서 어느 정도까지 한 개 어떤 정도의 리퀘스트까지 버틸 수 있는지 실험해봤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음악 미디어 음악이나 뭐 비디오 이런 거를 다루는 게 생각보다 뭐 쉽지는 않은 일이어서 이런 거를 조금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했나? 아니면 뭐 이런 음악 이제 비디오를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더 값싼 방식으로 저장하고 이제 트랜스퍼 할 수 있으나 막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더 잘 표현했으면 엔지니어로서 얼마나 이 사람이 생각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큰 시스템을 개발할 역량이 있나를 더 잘 표현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다음은 이제 대학생 때 또 개인적으로 했던 프로젝트인데 뭐 이제 머신러닝으로 뭐 주식 예측 그런 걸 잠깐 했었는데 이것도 뭐 뭘 했다만 이제 적어놨지만 이걸로 어떤 결과가 있었나를 이제 적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아까랑 비슷한 맥락에서 뭐 사실 당연히 프로젝트였으니까 유의미한 결과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저도 뭐 어떤 정확도를 계산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어떤 걸 관측했다 정도까지만 써줘도 이 엔지니어가 이제 훨씬 더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이제 프로젝트의 임팩트도 고려하고 이제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이력서를 발전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력서와 관련해서 좀 기억하면 좋을 것들은 이제 일단은 주위 사람들과 자원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교수님들도 있고 그냥 선배 개발자 아니 업계 사람들한테 이력서 첨삭을 부탁하면 대부분 들어줄 겁니다. 이제 특히 엔지니어들은 조금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력서를 한번 봐달라고 하면 뭐 엄청 당연히 자세한 첨삭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어떤 피드백은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웬만한 사람들한테서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력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를 조금 생각하면서 프로젝트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런 임팩트랑 숫자를 남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 뽑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프로젝트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은 이제 기록으로 남기라는 겁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 사실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보다 프로젝트를 뭐 끝까지 못해도 거기서 어떤 걸 배웠는지가 훨씬 중요하고 특히 스타트업에서는 이제 열심히 일할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런 자기가 열심히 일했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거는 기록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프로젝트나 이제 뭐 일들을 하면서 회사 일들 하면서 이제 뭐 개인 블로그 같은데 계속 올리면서 하는 게 나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저희는 아파치 후디라는 오픈소스 기반의 데이터 레이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라우드 사스 회사입니다. 이제 저희 CEO 분은 이제 우버에서 아파치 후디라는 오픈소스를 만드신 분이고 지금은 한 50명 정도 지원이 있습니다. 이제 실리콘밸리의 반, 인도 오피스 반 이렇게 해서 약간 글로벌한 회사하고 펀딩은 이제 시드는 한 100억 정도 받았고 이제 시리즈 A는 어 250억, 300억 사이로 받았었습니다. 이제 제가 조인하기 직전에 이제 좀 유명한 VC들한테 받은 상태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시리즈 A 어나운스하는 이제 기사 캡처하는 거고 그래서 그냥 데이터 레이크가 무엇인가를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이 데이터 업계가 항상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텀도 있고 데이터 레이크라는 것도 있고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라는 것도 있고 뭐 데이터 메쉬도 있고 이런 엄청 어, 키워드들이 많은데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 레이크는 정확히 말하면 데이터 레이크하우스인데 어쨌든
이게 탄생한 배경부터 보자면 이제 우버에서 어떻게 하면 하루에 2천만 회 이상의 이제 우버 라이드를 매일 밤 정산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탄생했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면 또 다른 예시는 예를 들어 앱 사용 데이터가 1시간씩 5GB씩 생성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저장해야 되고 어떻게 쿼리할 수 있을까입니다. 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뭐 포스트그레스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다 이제 때려박고 쿼리를 하면 된다가 답일 텐데 이게 막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단위로 가면 일단 데이터 저장 비용도 비싸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쿼리하게 되면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영향을 덜 주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데서 이제 탄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사실 데이터 레이크의 기본적인 정의는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원본 상태로 대량으로 저장하기 위한 저장소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자체는 S3나 GCS 같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하고 처리는 스파크 같은 분산 처리 엔진으로 이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스노우플레이크 즉 데이터 웨어하우스랑 어떻게 다르냐라고 이제 라는 질문이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가격이 좀 더 낮고 대신 가격이 좀 더 낮고 처리 이제 다루는 데이터의 종류가 좀 다르다라는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은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특히 이제 이 업계에서 유명한 회사들이 뭐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브릭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있는데 두 개 다 굉장히 큰 밸류에이션을 받는 회사들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 시장은 계속 커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요즘 이제 미는 거는 이제 뭐 유니버설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라는 건데 이제 이거의 요점은 어 이제 데이터를 단계별로 처리하자라는 데 그 요점이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처음에 뭐 아까 말 앱에서 앱 사용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일단 raw 데이터 즉 원본 데이터로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을 하고 한번 처리를 해서 이제 실버 이걸 이제 실버 테이블이라고 말하는데 한번 처리해서 실버로 하고 마지막에 이제 최종 3단계에서 이제 마지막 처리를 해서 예를 들어 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나 아니면 AI에 쓰거나 데이터 사이언스에 쓰거나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하자. 약간 이런 프레임워크를 이제 저희 회사가 요즘 굉장히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레이크에는 크게 세 가지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가 하는 아파치 후디가 있고, 어, 아파치 아이스버그, 얘네들 이제 스노우플레이크가 미는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고, 마지막은 이제 데이터브릭스가 밀고 있는 델타 레이크라는 이 세 가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가 하는 후디는 트랜잭셔널 데이터 레이크고 인크리멘털 프로세싱을 잘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어, 이제 인크리멘털은 이제 거의 준실시간 즉 한 5분 정도의 레이턴시로 계속 이제 꾸준히 그 어떤 데이터 소스에서 그 변화만을 캡처해서 이제 최대한 딜레이가 적게 이제 데이터를 프로세싱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제 그렇게 그리고 트랜잭셔널 데이터 레이크라는 거는 이제 스키마가 필요해서 이제 어, 그런 포스트그레스 같은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랑 잘 맞는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당히 많은 이제 큰 일을 하는 회사들이 이 후디를 쓰고 있고 이제 저희 회사는 이 후디를 쓰는 사람들이 이제 저희 회사 제품을 쓰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더 값싸게 후디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걸 최대한 설득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원화스에서 제가 하는 일은 이제 기본적으로 풀스택 엔지니어로서 이제 뭐 리액트, 자바, gRPC 기반의 그런 풀스택 앱 개발하고 있고 데이터 쪽으로는 이제 뭐 스파크 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다양하게 할 일이 많아서 이제 온콜도 자주 하고 그러면 이제 온콜 할 때는 뭐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 해결하고 이제 급한 버그 수정 및 배포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엔지니어지만 이제 고객 요구 사항이나 질문을 직접 답변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고객과 소통하는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브옵스 쪽으로는 뭐 굉장히 흔한 클래식한 이제 쿠버네티스, 뭐 테라폼, 도커 그리고 AWS GCP 기반의 그런 스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큰 프로젝트는 뭐 두 개다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뭐 컨플루언스 DC 프로젝트라고, 이제 포스트그레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데이터가 변하면 그거를 이제 컨플루언트라는 회사가 제공하는 커넥터를 통해서 결국 저희 회사가 제공하는 데이터 레이크에 그 데이터를 꼬린시키는 그런 프로젝트였었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 한 커뮤니티 에디션이라는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많은 오픈소스 회사들이 이제 저희 회사의 제품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디라는 이제 프레임워크를 쓰면 이제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쉽게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툴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후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직접 개발하기는 이제 쉽지 않으니까, 그거를 이제 저희 플랫폼에 그런 그 사람들 메타데이터를 업로드하면 저희가 그걸 시각화시켜주고 어떤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줄 수 있는지를 제안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더 설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만든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에서의 다니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책임감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성장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지만, 항상 성장에는 스트레스가 따르는 법이겠죠. 그리고 이제 워낙 항상 할 일이 깔려 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할 수 있고, 할 일이 정말 많지만 그래서 오히려 약간 사이드 프로젝트 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어, 약간 지금 한 회사에서 하는 일을 배우고 또 제대로 하기에도 이제 숨차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일들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을 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온콜 할 때 이제 뭐 그냥 개발하고 피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어 직접 고객 응대도 직접 해야 되고, 아니면 저는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갔지만 어쨌든 온콜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데이터에서 부분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다양한 일을 그 자리에서 배워가지고 빨리빨리 잘하는 방법을 배우지만 어 동시에 이제 개발 외적으로 시간 투자를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이제 뭐 툴이나 그런 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제 좀 반복적인 작업이 많을 때도 있고, 아니면 고객 응대가 생각보다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거에 써야 되는 시간도 많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일을 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원하는 일을 바로 하기 힘듭니다. 이제 아무래도 회사가 일단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당장 필요하는 게 있고, 그래서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직원의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려고 하지만 뭐 다음 달에 갑자기 프로젝트를 바꾼다든지 그런 선택을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어, 저의 전 직장에서의 경험, 그리고 이력서에 관련해서 말고 현 직장에서의 경험까지 공유했습니다. 어,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넘어를 공유하고 싶어서 이제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의 리크루팅 과정은 이제 이렇게 크게 여섯 단계인데, 일단 처음에 리크루터가 이력서들을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정확히 필요로 하는 그런 지원자 상이 있기 때문에 그 지원자의 조건에 맞는 키워드로 필터링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리크루터가 이제 직접 그 이력서들을 보고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인트로 통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시간짜리 코딩 라운드를 보고 거기서 이제 괜찮다 싶으면 이제 2차, 즉 데이터 구조 라운드랑 시스템 디자인 라운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두 개도 괜찮다 싶으면 일단 내부 회의를 거쳐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컬처 라운드까지 어, 하게 됩니다. 어, 아마 어느 정도 스탠더드한 그런 프로세스인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 회사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쓴 합격 기준은 이제 이렇습니다. 각 라운드별로 이제 면접자가 이제 4점 만점의 점수를 주게 됩니다. 1, 2, 3, 4 이렇게 점수 자연수로 이제 주게 되는데, 이게 5점 만점으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3점을 고를 거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확실한 의견 표현을 하라고 4점 만점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3점부터 이제 하이어 이제 지원자를 뽑는 어, 점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 면접 후에 이제 각 지원자에 대해서 뭐 problem solving, correctness 이런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해서 이제 점수를 매기고 그 항목에 대한 자기의 생각도 같이 작성을 하면 나중에 이제 그 지원자에 대해서 면접자들끼리 토의하는 시간에 이 생각들을 리뷰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떤 하나의 라운드에서 1점을 받으면 무조건 탈락이고 보통 2점 라운드가 한 개면 이제 그 지원자를 좀 좋아하는 면접관이 한 명은 필요하고 이제 2점 받은 라운드가 2개 이상이면 이거 거의 무조건 탈락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의 경우 이제 지원자의 성향이랑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3차의 컬처럴 라운드, 즉 한국어로 하면 인성 면접이죠. 이제 인성 면접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보통 인성 면접은 뭐 예를 들어 지금까지 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아니면 가상의 상황을 주면 어떤 식으로 이제 할지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는데 어, 대기업에서는 약간 어느 정도 뻔한 그런 면접인데 생각보다 스타트업에서는 이제 저희 엔지니어링 매니저가 그 라운드를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제 원하우스에 있으면서 한 50명 정도를 인터뷰했었고 어, 물론 저는 이제 3년 차지만 제가 인터뷰했던 지원자는 보통 한 9년 정도의 경력이었고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코딩 자료구조 프론트엔드 인터뷰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 결과 제가 느낀 점은 이제 주니어 지원자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제 기준들입니다. 그래서 리드코드가 약간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백준 프로그래밍 그런 홈페이지, 아니 그런 이제 플랫폼인데 리드코드 기준, 이지, 그러니까 쉬운 레벨의 문제들은 다 풀 수 있어야 되고 미디움 레벨 또 어느 정도는 이제 풀 수 있는 실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이제 연습을 하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 이 정도 할 수 있다, 이 정도 있는 상태에서 이제 면접을 해야지 아무래도 어, 어느 정도 이제 합격할 가능성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활용한 간단한 이제 프로그래밍을 짤 수 있어야 되고 그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그리고 이제 컨커런시 멀티 트레이딩을 직접 구현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개념인지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 됩니다. 이제 저희 코딩 라운드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어떤 문제를 주면 그거를 직접 돌아갈 수 있게 코딩을 짜라고 하고 이제 보통 1시간 내에 이제 컨커런시 멀티 트레이딩까지 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보통 이 짠 코드를 thread safe하게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이제 팔로업 질문을 하는 식으로 이제 이 사람이 이런 개념을 알고 있나를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뭐 당연히 시간, 공간, 복잡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프론트엔드 포지션이라면 자신 있는 프레임워크로 앱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프론트엔드는 이제 뭐 1시간 반 동안 실제 간단한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라는 이제 문제를 주는데 어, 그 정도는 이제 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 놓고 면접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을 할 때 사실 엄청 압박감이 심하고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수능 이제 준비할 때처럼 어느 정도 이제 이 자기만의 프레임워크와 패턴을 익혀놓고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 여기서 표현한 7가지 플러스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요즘 많이 안 물어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높진 않지만 이제 이 정도는 어, 약간 자기만의 패턴을 익혀서 막힘없이 구현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제 그래프 문제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 이제 바이너리 트리랑 그 바이너리 트리 이제 트래버싱 하는 거 그리고 그래프나 트리에 대한 depth first search, breadth first search 그다음에 linked list 바이너리 서치, 그다음 리커전이랑 같은 코드를 이제 리커전 말고 이터레이티브하게 작성하는 법, 그다음 마지막에 priority queue 이 7가지가 약간 단골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 약간 보통 이 7가지를 변형하는 방식으로 항상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짤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어, 다른 어떻게 적용할지를 이제 문제수를 많이 풀어보면서 익힐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 방금 말씀드린 기본 자료 구조가 변환된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문제를 받으면 이제 문제에 대한 질문을 무조건 해야 되고 어,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를 풀 때 사용할 자료 구조와 접근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다양한 문제를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어떤 자료 구조를 쓸지를 이제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문제를 얼마나 다양하게 풀어봤는지에 따라 달려 있고 이제 3번은 이제 문제 풀이 방법을 면접관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까 말했듯이 이게 사실 지금 면접하는 방법이 과연 좋은 엔지니어를 뽑을 수 있냐라는 질문에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잘 푼다고 해서 좋은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면접관이랑 이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면접관이 파악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고전적인 자료 구조 면접이 아직까지 쓰인 이유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면접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쓰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기본적으로 풀되 그 위에 이제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접근 방법을 면접관에게 설명하고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문제풀이를 해야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반복 연습의 효과가 이제 이 문제풀이할 때 나타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엣지 케이스를 포함한 테스트 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엔지니어의 기본적인 수양은 얼마나 좋은 테스트를 작성하냐인데 그거를 먼저 면접관이 물어보기 전에 먼저 테스트를 이제 어떤 테스트를 작성할 거다. 그리고 이런 엣지 케이스를 커버할 거다를 이제 먼저 말해야지 이제 면접관이 굉장히 좋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자기가 짠 코드에 대한 시간, 공간, 복잡도 계산. 보통 거의 이런 6가지 단계로 이제 보통 면접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1번 단계에서 과연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보통 가장 뻔한 것들인데 일단 이 5가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입력값의 데이터 종류, 그리고 만약 입력값이 없거나, 즉 널이거나 아니면 뭐 0이거나 아니면 empty array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엄청 큰 숫자이거나 약간 그런 입력값이 좀 특이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메모리 제약이 있나 없나? 그리고 네 번째는 컨커런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냐를 미리 먼저 물어보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뭐 코딩 인터뷰 같은 경우는 실제 프로그램을 짜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의 요구 사항이랑 최종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이것도 먼저 면접관이 말하기 전에 면접관이 이제 주는 질문에 분명히 이제 빈틈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뭐 벌써 53분이나 지났지만 잠깐 이제 세션 같이 잠깐 하자면 제 제가 이제 코딩 라운드에서 나올 법한 질문 이것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인 질문이 보통 나오지만 연습을 위해서 이런 in-memory key value store를 구현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했을 때 어, 어떤 질문이 드는지를 뭐 채팅으로 입력하시거나 마이크로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30초 정도 시간을 들고 그래서 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이제 인메모리 키베럴 스토어를 구현하시오라는 문제가 사실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어, 쉽게 말하면 레디스 같은 거를 제 인메모리로 구현하라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질문을 면접관에게 해야 될까를 생각나는 대로 이제 혹시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 구현된 자료 구조에 대해서도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자료 구조라면 정확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구현을 하였을 때, 뭐, 이 가장
그 시간적으로 효율적인 자료 구조가 무엇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질문에 대해 맞거나 틀렸을 때 어, 그 해당 자료 구조는 그러면 또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쭉쭉 이어지는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맞아요. 보통 그런 식으로 네, 진행이 되겠죠. 이게 네, 답변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에 또 이제 스토어의 최대 크기 이것도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과연 메모리에 제약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질문, 그런 거와 관련된 질문이죠. 어,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실제로는 이제 이것보다 더 많은 가이던스가 주어지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 결국 최종적으로 그래서 결국 작성해야 될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즉 메인 함수에는 어떤 뭐 유닛 테스트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예시를 어떤 거를 써야 되는지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아까 채팅창에서 말씀해 줬듯이 이제 메모리 한계가 있는지 즉 모든 걸 다 인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는지고 여기서 사실 인메모리 다 저장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해시맵이나 딕셔너리 쓰면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즉 메모리에 모든 걸 저장할 수 없다라는 가정이 생기면 또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자료 구조를 쓰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쵸. 근데 그 이전에 이제 뭐 이 문제 자체의 요구 사항에 대한 뭐 다른 질문할 것들 생각나시는 분이 있나요? 이 문제 요구 사항에 따라 다르겠지만 데이터에 대한 분산 처리를 어떻게 할지도 여쭤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쵸. 이게 맞습니다. 이게 그쵸. 아무래도 이제 실제 현 네, 현실에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면 당연히 이제 분산 처리가 필요하고 어, 인메모리 안 들어가니까 여러 이제 머신에 나눠서 이제 이걸 저장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다시 준영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메모리니까 데이터 해발성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아주 좋은 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코딩 라운드가 1시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시간 때 분산 처리까지 실제로 구현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이 질문을 엄청 이제 애매하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이제 방향으로 이제 갈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 면접에서는 현실적으로 네, 그 네, 리텐션 피어리드랑 이게 있으면 과연 에벡션 메서드가 무엇인지 즉 데이터가 휘발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기준으로 데이터를 버려야 되는지를 아무래도 이제 다음엔 질문을 하는 식으로 이제 대화가 아마 흘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요구사항 측면에서 이건 좀 더 사소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 뭐 키가 이제 풋 메서드에서 키가 이미 존재하면 뭐 덮어 써야 되나 아니면 에러를 발생시켜야 되나 이거는 뭐 레디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덮어 써야 되는 게 많은데 또 이제 문제 다른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리고 네 일단 답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구현 디테일 이제 대충 이제 어떤 거를 만들어야 될지는 알게 됐으니까 이제 구현 디테일에 대해서 어, 또 어떤 걸 질문해야 될지 생각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 실제로 마이크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은 아마 이 구현 디테일에 관련된 질문들이겠죠. 이제 어떤 자료 구조를 쓰고 이제 뭐 분산 처리에 관련된 거는 이제 요구사항보다는 이제 어떤 식으로 구현해야 할지 그런 디테일에 해당되는 질문 드릴 거고 이제 여기서 또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문할 것들이 이제 있는데 혹시 아이디어 갖고 계신 분 또 있으면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작성한 코드를 보통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네, 그럼, 아, 어, 그 지원자가 작성한 코드 스타일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다는 음, 생각도 드네요. 네, 그 약간 예를 들면, 뭐, 특정 언어나 뭐 라이브러리를 쓸 텐데, 그 어떤 컨벤션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협업할 때 뭐 이런 거 뭐 잘 지킬 수 있겠는지, 이런 내용들도 질문이 쭉쭉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어, 네, 보통 그쵸. 그런 질문은 이제 보통 이제 인터뷰 마지막 부분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면 보통 한 시간이 생각보다 빠듯하기 때문에 이제 거의 대부분 시간은 이제 코드를 직접 쓰는데 사용되고 마지막에 이제 뭐 같이 코드를 보면서 그런 디테일에 대한 질문하고 예를 들어 뭐 자바 인터뷰인데 자바에서 좀 이상하게 썼다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썼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 어, 네, 그것도 아주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사실 이제 막 언어 자체를 경력직이 포지션에 지원하지 않는 이상 언어 자체에 대한 거를 너무 약간 걱정하고 연연할 필요 없는 것 같긴 해요. 이제 그 회사가 필요하는 이제 어떤 인터뷰를 어떤 언어로 보라는 그 상황이 있으면 이제 기본적인 것들만 구현할 수 있는 상태면 사실 언어는 나중에 배우면 되기 때문에 어 막 엄청 미리 언어를 이제 기본적인 것만 연습해 가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뭐 시간 관계상 이제 진행을 하자면 이제 여기서는 뭐 키나 밸류의 데이터 값이 무엇인가 일 수가 있고 예를 들어 밸류 같은 경우도 뭐 쉽게 그냥 스트링 키 스트링 밸류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밸류 타입이 여러 가지일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구현하는 방식도 달라질 거고 그래서 키 밸류의 데이터 타입이 무엇인가 아니면 예를 들어 키를 이제 get method를 할 때 예를 들어 그 키가 그 키 밸류 스토어에 없으면 어떤 값을 리턴해야 되나 뭐 일반적으로 생각해 널을 리턴하는 게 맞지만 또 뭐 요구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키를 저장한 함수에서는 어떤 값을 리턴해야 되나 어 예를 들어 뭐 어떤 뭐 저장이 성공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리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널을 리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숫자 1을 리턴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이제 코드를 짤 때 나오는 이제 다양한 질문들이 있을 텐데 이런 엄청 작은 소소한 질문들이라도 이런 어썸션을 어떤 어썸션을 하고 있는지를 뭐 지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적어도 계속 의사소통을 해보면서 하면서 이제 면접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인터페이스는 이런 식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뭐 밸류가 한 가지가 아닐 수가 있으니까 뭐 아이템 밸류라는 클래스가 있을 거고 클라이언트 스토어 클래스가 있고 클라이언트는 그냥 풋 겟이고 스토어에서 메인 로직이 있는데 스토어는 이제 맵일 거고 이제 뭐 first in first out으로 eviction 메서드를 생각하면 그냥 queue랑 뭐 put get 이런 식으로 이제 있겠죠. 그래서 면접 보실 때 이제 아까 방금 좋은 아이디어를 나눠주셨던 것처럼 이제 처음에 문제를 받고 그런 요구사항이나 이런 디테일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인터페이스를 먼저 어떤 인터페이스를 할 것인지를 이제 먼저 작성을 해서 면접자랑 같은 이제 면접자도 비슷하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면 이제 이 산으로 가는 사태를 미연에 이제 예방할 수 있고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어, 면접자도 이렇게 미리 좀 자기 생각과 계획을 먼저 말하는 사람을 훨씬 좋아하거든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좀 엔투엔드로 먼저 생각을 하고 이제 구현하는 좀 생각 있는 개발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질문 여러 가지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인터페이스 만들고 그 다음에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개발하는 게 한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패턴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마지막에 항상 이제 뭐 한 3, 4분 정도 회사에 대한 질문이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이때는 보통 이제 회사의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 즉 회사를 미리 조사를 해가셔야겠죠. 그래서 회사의 제품이나 아니면 회사의 시장이나 비전에 대한 질문을 하면 좀 인상적이고
아니 면접자에 대한 질문을 해도 좋아요. 그래서 면접자가 했던 일, 아니면 그 회사에서 했던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 혹은 회사 문화에 대한 질문, 아니면 지금 회사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일반적이긴 한데 이런 질문들을 하면 어,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지원자들 평가할 때 우선 코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기본적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무조건 2점 이하를 주고, 대신 이제 이런 코드가 다 작동하거나 테스트를 통과하는데도 4점을 받지 못하고 3점인 이유는 보통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아까 말한 그런 어선션들을 미리 면접자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문제를 해석해서 그냥 풀으면 이제 4점을 받지 못하고, 아니면 테스트를 적극적으로 짜지 않거나 아니면 엣지 케이스를 제대로 커버하지 않으면 4점을 못 받고, 아니면 사실 이상한 실수를 엄청 많이 하거나 아니면 디버깅 할 때 이제 디버깅을 제대로 못 하거나, 혹은 면접관의 피드백에 대한 수용이나 대처가 느리거나, 아니면 이제 코드 퀄리티가 너무 안 좋으면 이제 보통 뭐 2점이나 3점을 받게 됩니다. 이 테스트가 통과하더라도.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준으로 이제 보통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은 그냥 마무리의 측면에서 이제 전 뉴욕에서 1년 살았었고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거의 2년 가까이 살아가는데, 이제 두 개의 차이점은 뭐 뉴욕은 시끌벅적하고 좀 일 외적으로 그냥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이제 핀테크, 웹3, 헬스케어, 미디어 쪽에 이제 치중이 돼 있다면, 실리콘밸리는 좀 조용하고 평화롭고 데이터, AI 등의 딥테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 미국으로 많이 가는 보편적인 방법은 이제 대부분은 이제 미국 대학에서 석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석사를 하게 되면 이제 OPT라는 걸로 이제 졸업 후에 3년 동안 일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H1B를 추첨을 총 4번 할 수 있어서 이제 그 안에 워크 비자가 되면 계속 쭉 일할 수 있고, 만약에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아니면 이제 다른 방법은 미국에 위치한 한국 스타트업에서 일하면서 이제 미국 지사로 발령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결혼을 미국인이랑 하거나 아니면 돈이 많으면 되겠죠. 이제 투자 이민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 유학처는 이렇게 되고, 아까 제가 이력서 같은 거를 할 때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뭐 첨삭을 받고 싶거나 아니면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뭐 최대한 답변을 빨리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10분 가량 이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면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 진출하려는 한국 학생들은 비자가 보통 제일 문제일 텐데, 네, 만약에 석사를 하고 나서 H1B 추첨에 실패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네. 그건 어, 궁금하네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실제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직 석사를 안 해서 석사라는 옵션이 남긴 하는데, 이제 사실 석사는 학사보다는 H1B 당첨 확률이 높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H1B 할 때 석사를 먼저 뽑고 이제 안 된 사람들을 학사랑 같이 같은 풀에 섞어서 한 번 더 추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석사가 제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당첨 확률이 한 4, 50%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4번 중에 한 번이 웬만하면 된다고 보면 돼요. 이제 물론 그래도 안 될 확률이 꽤 있지만, 그래도 석사까지 하면 H1B를 웬만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당연히 웬만하지 않은 케이스가 있을 테니까 그런 케이스는 보통 이제 어, 그런 케이스를 대비해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회사에 취직해서 바로 그린카드 프로세스를 시작하면 그게 가장 약간 절약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그린카드가 이제 보통 2에서 3년 정도 잡는데, 어, 이제 H1 OPT 만료될 때까지 3년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그린카드가 나오기를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어, 그게 아무래도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네. 혹시 그 그린 카드는 어떤 제도일까요? 그린 카드는 영주권이어서 이제 어, 미국 회사에 고용이 돼 있으면 그 고용주가 영주권 스폰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영주권 신청하고 나올 때까지 한 보통 2, 3년 정도 걸리는데 이제 영주권을 받으면 미국에서 어떤 회사에서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비자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상태가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스타트업보다는 대기업 같은 좀 큰 IT 회사에서 좀 지원을 더 많이 해주는 편일까요? 그것도 진짜 상황이랑 운에 따라 많이 다른데 예를 들어 구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레이오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레이오프를 하는 순간 영주권 지원이 엄청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주권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 친구가 미국에 필요한 인력이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리오프를 한다는 뜻은 이미 자국민들 뽑지도 않는데 왜 외국인을 뽑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정당성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 그래서 오히려 대기업에서 대량 해고를 하던 시기에는 대기업보다 이제 약간 이민자 출신 대표가 있는 스타트업이 훨씬 그래도 좀 더 호의적이었고 어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말 상황이나 그런 시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실까요? 예, 질문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이 이메일로 개인적으로 질문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 이용규님이 우리 학과의 멘토로 돼 있어요. 여기 특강 오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그렇듯이 그래서 학교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서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경영에 관한 부분들을 멘토링 요청을 하셔도 되고 오늘 발표하신 자료는 제가 슬랙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질문이 더 있으시면은 지금 바로 얘기를 하셔도 되는데 있으실까요? 예, 그러면은 없는 걸로 보고 오늘 어,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다